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이지 충격적인 일을 소개할까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진짜 예더른 말씀 틀린 것 없다고 제가 이 말을 온몸으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결혼 7주년이 되는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듣고 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등의 말들로 저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와 시아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더러 복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만큼 아버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다 우리 아버님과 관계된 것이에요. 저와 저희 남편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함께 나온 사이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였죠. 부모님들 사이도 무척이나 가까워서 가족끼리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답니다. 남편은 삼형제 막내인데요. 딸이 없어서 저를 특히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아주버님들도 오빠 오빠 하면서 따르는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들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엄청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무서운 언니들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동네에 그런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이리 오라고 불러서는 일명 삥 뜯는다고 그러죠. 돈 있으면 차비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언니들이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 애들이나 키 작은 아이들을 보면 쫓아가서 돈을 받아냈죠.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언니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언니들이 알아서 저랑 제 친구들은 그냥 집에 보내주기도 했죠. 오빠가 갖고 싶었던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아주버님들이 너무 든든하고 좋았답니다. 또 어느 날은 남편이 제가 아끼는 필통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소각장에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을 한 어머님께서 집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펜시점에 가셔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꽉꽉 채운 필통을 선물해 주셨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버리라고 남편더러 일주일 동안 제 가방을 들어주라고 하셨죠. 나중에 연애할 때 들었는데 당시 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부럽기도 하고 심술도 나서 저한테 화풀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2번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저런 추억도 많았던 저희는 중학생이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나 이사를 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그랬던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대학교 신입생 OT에서였어요. 저는 1년을 재수를 했었는데 남편이 떡하니 선배랍시고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어색할 만도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잘 어울려 다녔어요. 당시 남편은 입대를 앞두고 잠깐 학교 행사를 도와주러 나온 상태였는데 입대하는 날 저더러 함께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아버님을 만났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님은 키도 크시고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리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멋쟁이시더라고요. 남편은 입대를 하면서 자기는 저랑 우정 말고 다른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도대체 어떤 남자가 고백을 입대하면서 한답니까? 1일부터 고무신 신세로 만들겠다는 건데 솔직히 거기서 S를 외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했어야 하는데 눈에 콩깍지라도 쓰였는지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답니다. 당시 저도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함께 학교를 다니고 취직 준비를 했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기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날 긴장을 가득하고 찾아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한편의 시트콤을 찍었어요. 남편과 아버님 주연의 아주버님들이 신스틸러, 감초 조연이셨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님은 대뜸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준비도 없이 시작부터 하려고 하느냐고 버럭하셨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막 입사한 상태였고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래도 몇 년 더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하려고 하셨답니다. 특히 저희 엄마는 결혼을 하고 나서 2세 계획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짚어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희의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자리 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시아버님 반대가 크셨어요. 아버님은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아까워서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아버님과 둘이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답니다. 아주버님들은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반대하셨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결혼 상대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한참을 남편에게 버럭하시던 아버님은 저를 붙들고 이런 놈이 뭐가 좋아서 같이 살려고 하냐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빵 터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저는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연신 저희 부모님께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하셨고 이런 모습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줄곧 볼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들은 딸내미가 사랑 많이 받는 곳으로 시집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다고 아주 좋아하셨답니다. 아주버님 두 분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새 식구를 드리는 것이 처음이라고 많이 설레하셨던 아버님은 혼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예물도 간단하게 남편과 제가 평소에도 하고 다닐 만한 것으로 하고 아주버님과 자신은 따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미리 못을 박으셨죠. 대신에 남편한테 꼭 프로포즈는 근사한 반지로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못하거든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장인어른이 두 분 생기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주워온 자식이냐고 심통을 부릴 정도였죠. 그래도 아버님은 꿋꿋하게 남편은 나 몰라라 하셨지만요. 신혼집을 준비할 때도 혹시나 돈이 부족하지는 않겠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두 사람이 살기에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면 충분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었답니다. 아버님은 자신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고 대출을 생각했냐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부의 시작을 부모님들께 의존해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우리끼리 시작해서 하나씩 천천히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아버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며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며 내부의 인테리어만큼은 꼭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연차가 좀 있는 아파트였음에도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제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가 붙은 사람들하고는 말만 섞어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가요? 우스갯소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시금치도 씨가 들어가서 싫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제가 그 어린 시절 꼬맹이로 보이시는지 볼 때마다 남편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고 남편한테도 잘하라고 말을 꼭 하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형들이 결혼도 안 했으면서 부부 사이의 일을 알 수는 있냐고 맞받아치는 바람에 가족 모임은 항상 시끌벅적했죠. 아버님은 한술 더 뜨셔서는
남편이 혹시라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들거든 조금의 망설임 없이 쫓아내라고 하셔서 항상 남편은 자기만 외톨이라고 불만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시댁 식구들이랑 자주 모임을 가지시나요? 저희는 다들 근처에 살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식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자주 있냐고 말이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니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댁의 가족 모임이 한 번도 불편하거나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왜 한 달에 한 번이나 너희들이랑 밥을 먹어야 하냐고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이면 충분하다고 귀찮다고 하시는 걸 겨우 설득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었답니다. 저희가 계속 가자고 하니 결국 아버님은 그렇게 가족 모임을 해야겠으면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보기는 뭘 집에서 봐. 누가 요리하고 누가 다 치우냐. 그 많은 걸. 그냥 밖에서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면 깔끔하고 좋잖아. 집에서 하면 손 많이 가서 싫다. 나는 너희들 요리 못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결국은 우리 며느리만 고생하잖아. 나는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 그러니 밖에서 봐, 밖에서. 어머님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상 차리라고 하는 것도 횡포라고 하시면서 납골당에 모셨는데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저희들을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시간 될 때 다들 알아서 엄마 보러 다녀와. 섭섭해할라. 같이는 뭐하러 다 같이 간다고 하는 거야. 번쩍스럽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딱 질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납골당도 혼자 다녀오셨어요. 물론 저희는 펄쩍 뛰었지만 아버님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하셨죠. 하여튼 저는 시아버님이라고 어렵다거나 힘든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생길 때도 이런 우리 가족의 분위기에 잘 어울려 주신다면 분명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딱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셨어요. 1년 안에 아들 둘을 장가 보내셨죠. 두 분 모두 고모님이 준비하신 선자리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뵀는데 큰형님 되실 분은 차갑게 보이셔도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고 둘째 형님 되실 분은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았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저는 두 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두 분 모두 아버님께 엄청 다정하게 잘해주셨고 저에게도 마음 써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꿈꾸던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겠냐고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좋은 것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다른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고 하시면서 굳이 무리해서 올 것 없다고 하셨지만 다들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 덕분에 남으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정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대면한 사이보다는 이런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1년이 좀 지나기 시작하자 형님들께서 제게 살짝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횟수로도 너무 많고 간단한 저녁 식사라고나 하지만 자기들은 눈치가 보인다고 말이죠. 특히 큰형님께서 맏며느리로 좀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어도 원래 시댁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멀쩡한 제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매번 음식점 찾는 것도 힘들고 평일 저녁을 먹는 것도 회사 일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그런데 음식점 예약은 늘 제가 해왔고 주말에 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바람에 평일로 옮긴 것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족 모임이 한 달 한 번 하는 것은 어떻냐고 말이죠. 충분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아버님이 편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많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은 혼자 계시고
자식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자는 의미였는데 제가 오버했구나 싶기도 했죠. 그런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데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영부영 묻혀버렸답니다. 아버님께서도 홀몸도 아닌데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몸 편하고 마음 편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 것과 다르게 아주버님 두 분은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장기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저는 이미 아이 둘 경험도 있기도 하고 우연하게도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아주버님들이 장기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종종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버님께서 혼자서 챙기기 힘들지 않냐고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며느리들이 혹시 입덧으로 고생할까봐 형님들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챙겨주셨답니다. 어딜 나갔다 오실 때마다 아기 용품을 하나씩 사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면 꼭 양손 가득 들고 오셨죠. 그런데도 너무 자주 찾아가면 혹시나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택배로 보내는 일이 대다수였지만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큰형님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육아휴직을 내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를 두고 나간다는 것이 어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친정 식구들에게 맡길 상황도 아니었고 베이비시터를 내심 불안하시기도 하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아이를 좀 봐줄 수 없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챙기기에는 가게 일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아버님께서 흔쾌히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볼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스킬을 보유하신 분이랍니다. 아주버님과 남편 어릴 때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님은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는 등등 빠짐없이 다 해보셨거든요. 그것도 육아 고수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능숙하셨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아버님께서 종종 봐주셨는데 어찌나 섬세하게 챙겨주시는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할아버지라고 하면 좋아 죽어요, 아주. 그렇게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두 형님들은 직장에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애들을 시댁에 맡겨두고는 퇴근하면 데리고 가셨죠.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다 시아버지 몫이 되었고요. 아버님이 손주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지만 많이 고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어찌나 활동적인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 조금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금방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를 치다 보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저는 형님들에게 조금씩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급할 때는 아버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징징거렸으면서 정작 아버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저녁 먹자고 하면 무슨 일이 많은지 늘 핑계만 대면서 미루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드물게도 가족들을 집으로 부르셨죠. 꼭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편이 아닌지라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외도 의아한 표정으로 모였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시더니 처음으로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는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모두 깜짝 놀랐지만 아버님께서는 요지부동이셨죠. 아무래도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것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모아둔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약속한 것이 있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집 마련해주고 남은 것들은 싹 다 정리해서 사회에 돌려주고 홀가분하게 떠나자고 말이다. 그래서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집을 해준 것도 그런 의미였어. 너희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유언장에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막내는 내가 결혼할 때 챙겨주지 못했기에 이 집은 막내에게 주고 가련다. 아버님의 폭탄 발언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형님들이 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얼굴빛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정리하여 기부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금액 일부만을 남기고 정리를 한 뒤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이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아버님 뜻대로 하시면 된다고 선뜻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께서 노력해서 얻으신 것들 아버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형님들에게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자꾸 형님들 표정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진짜 얼굴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유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안색이 나빠 보인다 정도였는데 아주버님께서 의견에 동의하시자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뚱한 표정이나 불만 가득한 얼굴을 보고 어른들께서 똥 씹은 표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딱 그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큰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화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를 깔고서는 아버님 집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셨죠. 저야 아버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라 아버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큰형님께서는 자신이 맏며느리인데 지금 살고 계신 아버님 집을 막내가 받는 것은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유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처음 아버님께서 유산 문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까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큰형님께서 지적하시는 섭섭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끼리 대출받아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고 그 대출금을 다 갚은 것은 최근이라 아버님께서 신경을 쓰셨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몇 번이나 저에게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냐고 확인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정말 받은 것이 없냐? 집 말고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인테리어에 돈은 얼마 들었는지 알고는 있느냐 등등 무슨 취조받는 기분이 들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정색하고 도대체 뭐가 알고 싶은 거냐고 물었더니 큰형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됐다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죠. 다음 날은 둘째 형님께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전재산 기부라니 너무하신 말씀 아니냐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셨죠. 자식들은 고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고생하면서 산다니 누가 그렇게 산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사실 작은 형님은 작은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몰래 차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께는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다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어요. 아이들을 곁에서 케어만 하자니 생활비가 빠듯하고 직장에 다니자니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나 어쩐다나 아버님이 그 말에 약해지셔서 작은 가게를 차려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손님도 거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큰형님은 주식으로 돈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몰래 해결해 주셨어요. 친구가 알려준 정보라고 하면서 간도 크게 거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께서 아시면 큰일 난다고 우시는 바람에 마음 약해진 아버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던 분이셨죠.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던 저로서는 형님들의 반응이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도
워낙 이런 부분에 칼 같은 사람이라 차마 꺼낼 수는 없었죠. 우선은 형님들께 저도 남편도 아버님의 의견에 불만이 없고 아버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갈 생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한동안 제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집에서 아주버님께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불벼락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의는커녕 아버님 편을 들었으니 더 화가 나셨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형님들 사이는 더 소원해졌답니다. 아버님의 유산 분배와 관련한 일이 있고 나서 어색했던 형님 동서 관계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심해졌죠. 아버님께서는 혹시나 손주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시냐며 명절은 물론이고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그냥 전화만 해도 충분하다고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와도 문은 안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화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괜찮다, 불편한 것 없다, 잘 지내고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퇴근길에 들려서 아버님 얼굴도 뵙고 냉장고도 챙겨보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전화만큼은 빨리 받으시는 분이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주무시나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불렀는데 반응이 없다면 무슨 일이 터진 것이 분명하다 싶더라고요. 괜한 기분이 들어 열쇠를 따고 들어갔더니 아버님께서 쓰러져 계셨어요. 정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려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통화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남편은 미친 듯이 밟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출혈이 보이는데 의식을 찾아봐야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모르게 병원을 다닌 것은 아닐까. 우리끼리는 아버님께서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셔서 울적한 마음에 괜히 유산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셨던 걸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형님과 아주버님과 함께 저희는 병원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로나라 병원에 들어간 것도 한정된 인원만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의식을 찾았다는 소리에 저희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이 의식을 찾으셨지만 왼쪽에 마비 증상이 있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사진으로 봤을 때 수술까지 고려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후 재활을 시작하자고 하시더군요.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뇌출혈이라고 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입원하신 이후 병원에서는 보호자는 한 명만 병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마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상황을 챙겼답니다.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악화되시지는 않은지 늘 마음 졸이며 병원을 다녔죠. 그렇게 병원을 오가던 저희 부부는 아버님께서 퇴원하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나눴어요. 혼자서 계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병인에게 맡겨두기만 할 수도 없으니 차라리 아버님 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은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몸도 불편하셔서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고요. 물론 가게 나가 있는 동안에는 간병인을 쓰고 퇴근 이후에는 자신도 많이 챙기겠지만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쪽은 저니까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이런 말이 거꾸로 저는 좀 서운했어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했죠. 저는 상관없다고 꼭 우리가 모시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형님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러웠죠. 유산 문제로 전화를 했을 때 이후로는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나 싶어서 우선은 남편이 말한 방법으로 정하고 넘어갔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어요. 병원에서는 아버님께서 빠르게 좋아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재활치료만 꾸준하게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퇴원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계획대로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정말 반가운 소리였죠.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께 퇴원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셨지만 형님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저러나 싶었지만 이미 형님들께 오만정이 뚝 떨어져서 마음대로 해봐라 싶었답니다. 사실 몇 달을 병원을 다니는데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하루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보기 좋다고 말이죠. 며느리가 셋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놀라시더라고요. 그 몇 달을 계시면서 전화 오는 것도 못 받는데 다른 며느리는 멀리 있냐고 묻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버님께 슬쩍 물어봤는데 역시나 병문안은커녕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자기들 급할 때는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아양을 떨더니 아버님 유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로 몸이 편찮으시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다 이야기를 해버릴까 온갖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정말 너무 속상했답니다.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고 병원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려고 병실에 들렸는데 세상에 형님들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싶었죠. 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시기에 저는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몇 달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었으면서 퇴원할 때 되니까 나타난 게 의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큰형님께서는 짜증 섞인 말투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미 아주버님께 이야기를 드렸기에 형님이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게 물어보는 말투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솔직하게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형님께서 콧방귀를 뀌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울컥 올라왔지만 아버님께서 잠들어 계셔서 소리 죽여 말씀드렸죠. 남편이 그것을 바랬고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라 아주버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도 받았는데 모르고 계셨냐고 말이죠. 두 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물려받을지 이제는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 사는 거야? 와,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엄청 속물이다. 상상도 못했던 말들에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었죠. 속물이라니. 어차피 우리는 저 노인네 못 챙겨. 그러니까 동서가 좀 알아서 해봐. 속물이라 정말 다행인 거지. 저는 형님들이 퍼붓는 악담에 혼이 나가버릴 것 같으면서도 혹시나 아버님이 깨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님들은 병실에 계시는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계속 폭언을 쏟아냈죠. 아유, 이거 병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꿉꿉한 노인네 냄새. 둘째 동서는 괜찮아? 아유, 나는 코가 예민해서 진짜 이게 뭐야. 아유,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아, 그럼요, 형님. 저는 지금도 코가 썩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일 잘하는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분을 병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제 손을 쳐내면서 어디다 손을 대냐고 언성을 높였죠. 저는 아버님 주무시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가서 하자고 했지만 두 사람은 더 막무가내였어요. 형님, 진짜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아버님 주무신다고요. 나가서 저한테 따지든 욕을 하시든 나가서 하자고요. 아버님이 예뻐하신다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동서, 어디다 손을... 내가 동서보다 손이 사람이야. 저는 소리를 빽 지르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밖으로 두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큰형님께서는 그렇게 안 쫓아내도 자기 발로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내가 진짜 이 돈도 아까워 죽을 것 같지만 동서가 노인네 뒤치다꺼리 한다고 하니 애기 아빠가 간병인 쓸 돈이라고 보태라고 해서 주는 거야. 50만 원 받고 알아서 해. 나한테 전화하거나 애기 아빠한테 이랬니 저랬니 전화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저는 봉투를 도로 형님의 가방에 우겨 넣으며 이런 돈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둘째 형님은 그런 저를 떼어내고는 확 밀쳤어요. 언제까지 동서가 잘난 척하면서 살 것 같아? 노인네 죽고 나면 끈 떨어진 신세가 되는 건 동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큰형님 말씀 잘 새겨들어. 저 영감탱이나 신경 쓰고 우리 애 아빠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 형님, 어서 가요. 몸에 역한 냄새 배이겠어요. 빨리 가요. 두 분은 적선하듯이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던지고는 유유히 병실 문을 나섰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기어코 봉투를 줍는데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버님 깨실까 걱정되어 소리도 못 내고 저는 그렇게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를 아버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막내야. 아버님께서는 힘겹게 입을 여시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름 하나를 검색하시더니 이곳으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셨죠. 어디냐고 물었지만 전화해보면 안다고 빨리 연락해서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씻고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아버님 이름을 대고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전화했던 변호사님께서 처음 보는 서류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이전에 아버님 유언장을 작성했던 분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니 병실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아주버님이 아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병실을 나서면서 힐끗 돌아보니 변호사님께서 녹음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직은 말이 불편하신 편이라 아버님께서 느린 발음으로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녹취해 두시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들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죠. 저는 절대 아주버님께 말하지 말라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아버님께서도 들었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지금껏 형수라고 부르면서 까뜻하게 대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타일렀죠. 변호사님까지 부르신 것으로 봐서는 심상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퇴원 수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보자고 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죠. 변호사님이 가신 이후 아버님께 병원에서 수속을 당겨도 된다고 했으니 지금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 빈집이었던 탓에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 아직 남았으니 며칠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하자고 말이죠.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버님 퇴원 이후 저희 부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살고 있던 집은 전세로 주고 이사를 했죠. 아이들은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엄청 신나했답니다. 오죽하면 학원도 빼먹고 할아버지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며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애들을 달랬답니다. 병실에 말했던 것처럼 형님들은 약속한 대로 매달 50만 원씩 제게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사용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간병인을 불러도 제 돈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 돈을 아버님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버님께서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걷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 말씀도 많이 좋아지셨죠. 본인 스스로도 좋아진 것이 느껴지는지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형님과 아주버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날은 병실에서 마주친 이후로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버님 소식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아주버님이 출장을 다녀오면 아버님을 뵙겠다고 오셨는데 그때도 매번 혼자 오시거나 애와 함께 오실 뿐 형님들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거 다 개소리였죠. 저한테 한 말도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나타나거나 전화하겠어요? 하여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병실에서 만났던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가족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의문을 표했지만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는 유언장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집안에서 정적이 흘렀죠. 형님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언장의 변동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재산 정리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다. 너희들이 미련을 갖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까봐 진실을 숨기기로 했지. 사실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내가 죽고 나서야 유언장에 적힌 대로 변호사 입회하에 재산을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님께서는 기존의 유언장을 찢으시며 이 유언장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님은 형님들을 한번 쳐다보셨죠. 저는 이 순간 형님들의 얼굴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에게 아버님 유산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말들도 많았잖아요. 거기다 유산을 욕심내며 왜 사회에 환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버님 집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탐냈던 많은 유산이 환원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다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상이 안 되더군요.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니 자기들끼리 시선을 교환하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이들이 몰랐을 리가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형님들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거든요. 형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해보고 싶었는지 아버님을 부르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씀하셨죠.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특히 큰애와 작은애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들들이랑 결혼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말이다.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형님들은 사색이 되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형님들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변호사에게 새로운 유언장을 읽어주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변호사님께서는 아버님의 의지로 수정된 유언장이 확실하며 그 모든 과정이 녹취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의 50%는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를 할 것이며 그 관리는 전문인을 채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재산의 남은 50% 중에서 이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막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다만 이 집은 막내 며느리에게 준다. 만약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의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셋째 혼자서 받기로 한 50%를 첫째 15%, 둘째 15%, 막내 20%씩 나누어 물려준다. 또한 집은 변동 없이 막내 며느리에게 물려준다. 변호사님의 낭독이 끝나고 아주버님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님께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말이죠.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뒤통수 치는 소리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아버님은 침착하게 둘이 병원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주버님은 그럴 리 없다고 하셨어요. 흔들리는 눈을 보면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모든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대화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죠. 거기다 그동안 형님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을 모조리 고백했어요. 유언에 관해 처음 이야기한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과거 아주버님 몰래 아버님께서 처리해 주셨던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말했어요. 주식 사건과 가게 자금까지 말이죠. 큰아주버님은 몸을 휘청거리다 바닥에 앉아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죠. 작은 아주버님은 이런 사람과는 하루도 더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치셨어요. 작은 형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큰형님도 질세라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는 빌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남편은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화를 참고 있었죠. 그는 꾹꾹 눌러 참으며 어떻게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느냐고 소리를 쳤지만 형님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재고에 여지없이 다 끝났다고 하셨지만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닥에 납작 엎드린 두 사람은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한참을 절망하며 바닥만 보던 아주버님은 형님을 끌어내어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먼저 가보겠다는 말에 허리 숙여 인사만 할 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형님들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서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셨기에 밖에서 아무리 우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했죠. 자기들이 아무리 집으로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빌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이제는 제 가게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더러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해달라고 난리였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자기는 이렇게 못 헤어진다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버님 말씀을 어길 생각이 없으며 그럴 힘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던 형님도 점점 행동이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셨죠. 그래도 저는 아버님 핑계를 대고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도 점점 지쳐가는지 찾아오는 빈도수가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죠. 기억 속에 잊혀져 갈 때쯤 남편이 알려주더라고요. 큰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합의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은 아빠가 갖고 있기로 했다네요. 건너 들었는데 큰형님은 자기 부모님이 있는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주버님은 아직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둘째 형님이 위자료를 엄청나게 부르면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한창 진흙탕 싸움 중이죠. 곧 결론이 난다고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간 것 치고 저희 집은 평화롭게 보내고 있답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점점 좋아지셔서 이제는 30분 이상 걸어 다니셔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키우게 된 반려견과 함께 아이들과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마비 증상이 오래 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죠. 아버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이혼이 완료되고 나면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웃기만 하시네요. 전 지금이 무척 좋아요. 평화롭고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 한마디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글을 적어보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애처가였습니다. 아내와는 20대에 취업을 하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었는데 저에게 과분할 만큼 완벽한 여자였어요.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스타일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자신감 하나로 아내에게 대시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의 지극정성에 아내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아내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녀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20평 남짓한 전셋방에서 살아도 행복했어요. 지방에 살았던 아내는 직장을 구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 여자와는 다르게 순박한 모습에 끌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처제도 서울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2살 어린 여동생과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 처제가 서울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제는 차분한 아내와는 달리 성격이 쾌활하고 밝았어요.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몇 번 봤는데 낯을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저에게도 형부, 형부 하는 모습이 귀엽단 생각을 했죠. 처제의 취업 소식에 속으로 처제와 함께 일하는 회사 사람들은 웃음이 끊길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제가 처음 면접을 보러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자매가 참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직장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우리 지선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 혼자 살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 같이 지내자고 말을 하는데 아직 신혼인데다가 처제를 떠나서 와이프 아닌 다른 여자와 살면 분명 불편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실은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니 이것은 괜한 우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워낙에 성격이 애교가 많은 처제 덕에 오히려 저와 아내 단둘이 살 때보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첫 월급 때는 저희 부부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가끔은 형부 고맙다며 선물을 사주기도 했는데 아내도 그런 모습을 보며 좋아했죠. 이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처제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자 형제만 있다 보니 이러한 처제가 더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친여동생처럼 대해줬어요.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2명이나 생기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식구가 많아지면서 더 큰 집으로 옮겼는데 그때도 처제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았죠. 아이가 2명이 생기다 보니 처제는 자연스럽게 육아를 도와주게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투병하며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실에서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하다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는 직장을 때려치고 아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아내가 아픈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와 처제가 아이들을 케어해준 덕분에 아내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온갖 신을 찾아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간절한 저희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제 삶의 이유이기도 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살아갈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가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힘겨워하던 저를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었던 것은 처제였습니다. 형부, 괜찮아요. 언니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형부라도 정신 차려야죠. 애들 생각도 하셔야죠. 아내를 병간호하면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었는데 너무 어려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냥 이렇게 지낼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내를 가슴에 묻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부, 아무래도 제가 계속 이 집에 신세 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언니도 없고 형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형부 집에 안 계실 때 집 좀 알아봤는데 다행히 싼 원룸 구했거든요. 이제 곧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아내 없는 집에서 처제와 함께 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막상 정이 많이 든 처제가 집에서 나간다는 말도 서운했습니다. 처제의 이삿날 이삿짐을 같이 날라주었는데 막상 처제가 이사가는 모습을 보니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 한켠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처제가 떠나간 뒤 아내도 처제도 없는 집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돌보느라 회사까지 관둔 저였기에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만 했어요. 다행히도 지인 소개로 구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그리 큰 기업은 아니라 연봉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었기에 다행히 어머니가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처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내 동생 같은 처제의 결혼 소식이 너무 기뻤죠. 아내가 살아생전 처제와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처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냉장고는 이 형부가 사줄게. 처제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약속한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무리해서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냉장고까지 사주었죠. 동서되는 사람이 어떤 남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착하고 예쁜 처제를 잘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처제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처제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 그날은 처제를 보낸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내와 닮은 처제의 모습에 하늘나라로 간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회사에서 일에 쫓겨가며 또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새 아내를 떠올려도 슬프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상황 탓이라고 애써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하늘에 있는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도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항상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어머니가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지 무심한 하늘을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많이 났죠. 병실에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슬퍼한 것은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된 거 다 형 탓이야. 엄마 형이 가진 고생 다 시켜서 이 지경 된 거 아니야. 애들이 지금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왜 계속 엄마한테 돌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도우미 아줌마 쓰지 차라리. 엄마 돌아가시면 형이 책임져. 제 멱살을 잡고 울먹이며 말하는 동생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된 것은 동생 말처럼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편하자고 아이들을 맡긴 건 사실이었고 동생 말대로 도우미 아줌마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깟 돈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린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어릴 때 저와 동생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또 손주들까지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불효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이 바빠서 건강검진 한번 못 데려가 드린 제가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했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란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었는데 어머니는 하루하루 아파하시다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였지만 그렇게 하늘에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웠죠.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역시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누가 보면 참 나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 저는 참 못나고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저를 누구보다 걱정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처제였어요.
제가 힘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저에게 전화도 오고 집도 찾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형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형부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애들은 다 알아요. 저도 가끔 와서 아이들 돌봐줄 테니까 형부도 힘내세요. 저보다 한참 어린 처제의 말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고 고마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눈을 감아도 어머니와 아내 생각이 났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러다 보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줌마에게 줘야 했고 아이들 유치원비에 생활비를 생각하면 돈을 벌어도 부족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피던 담배를 끊고 차를 처분했어요. 매일같이 지옥철을 타며 출근을 하는데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까지 이런 감정을 눈치챌까봐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여줬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나서 쓸 돈 10,000원이 아까웠습니다. 퇴근하고 아이들을 재우고는 허기져서 혼자 냉장고에서 소주와 김치를 꺼내 먹고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점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갔고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고마웠던 것은 처제였어요. 처제는 가끔씩 아이들을 보러 온다며 동서와 함께 집에 놀러 오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이모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죠.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은 처제가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처제가 동서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 보러 온다는 핑계를 댔지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처제는 아마 저 혼자 쓸쓸해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처제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처제와 동서가 오자 또 아이들은 이모 왔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었고 처제 부부가 사온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밤이 깊어졌어요. 동서는 저와 술 한잔 하는 게 어색한지 술 한두 잔을 마시다가 피곤하다며 잠깐 눈 좀 붙인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마음 놓고 술 마셨던 적이 없었고 가족 같은 처제와 함께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어요. 한껏 취하다 보니 감정선이 올라왔고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제에게 힘든 제 심정을 털어놓았죠. 처제,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에이, 형부, 별 말씀을요. 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형부가 얼마나 저 잘 챙겨줬는데요. 내가 요새 조금 힘들어.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회사에서 일도 많은데 집은 다 어지럽혀 있지. 저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혼낼 수도 없고 가끔 엄마 찾을 때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도우미 아줌마가 그래도 애들 밥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는데도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거의 다 아줌마 월급으로 쓰니까 항상 마이너스고. 사는 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애들 생각하면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말이야. 친구한테도 남동생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말이 처제 앞에서는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부, 그럼 제가 애들 봐주면 어떨까요? 도우미 아줌마한테 주는 돈 한 반만 주시면 제가 애들 봐줄게요. 처제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또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제는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관뒀는데 슬프게도 유산을 한 상태였어요. 일을 쉬면서 몸을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도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처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처제에게 털어놓는 저도 참 한심하단 생각을 했죠. 처제, 말은 고마운데 그래도 내가 좀 미안해서. 아니에요, 형부. 저도 애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형부 집에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모인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애들 키울 텐데 용돈 벌면서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고맙죠. 처제의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처제는 왜 이렇게 우냐며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말하자 동서 역시 알았다고 말하며 흔쾌히 승낙했죠. 저희 집과 그렇게 멀지 않았던 처제는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들 등원을 시키고 가끔은 저에게 아침밥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처제는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간 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처제와 구두 계약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보는 걸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죠. 한번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 최대한 몸을 사려야 했기에 저도 흔쾌히 그 조건을 수락했어요. 그런데 처제는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걱정스런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조금만 더 늦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아이들도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까지 같이 가주고 학부모 상담도 저 대신 가주는 처제를 보며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무리 조카라고 하더라도 한창 장난기많은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처제는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며 예뻐해 주었고 이런 모습을 보니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처제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저랑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처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부,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올 것이 왔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제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친 줄만 알았거든요. 애들이 처제 말 잘 안 들어? 아니요, 형부는. 알잖아요, 애들 얼마나 착한데. 이모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데 저도 애들 보면 언니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그럼 뭐가 힘들어? 사실 형부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성격이 너무 괴팍해져서 미칠 것 같아요. 가끔 때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는 낯을 가리긴 해도 사람이 착실하고 온순하게 생겼는데 평소에는 잘하다가 술만 마시면 처제에게 손찌검까지 한다는 말을 들으니 처제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동서에게 싫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남의 집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처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해도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는 처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차마 처제에게 이혼하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처제의 술상대가 되어주며 힘들어하는 처제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이런 날이 있고 나서는 처제는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진 않아도 처제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제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혼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야속하게도 처제,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처제 지금 마땅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 그래. 또 장인어르신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래도 동서가 평소에는 잘해주잖아. 동서랑 잘 이야기해봐. 라고 대답했어요. 가끔씩 저는 처제의 푸념을 들어줘야 했고 항상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다 지친 아이들은 잠이 들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니 괜시리 감정에 젖어들어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혼자 마시고 있었죠.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저희 집을 올 사람도 없어서 놀라서 현관문을 쳐다봤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처제였고 우산도 없는지 비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처제,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수건을 갖다 주며 물어봐도 처제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마 또 동서랑 한바탕 한 것 같았어요. 한쪽 볼이 시뻘개져 있었는데 동서가 술을 마시고 와서 손찌검한 것 같았어요. 그걸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처제는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고 저는 아내가 입던 옷을 갖다 주었어요. 샤워를 하며 감정이 그래도 진정되었는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동서와 싸우고 혼자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처제를 한참 위로해 주었죠. 처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 처제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동서한테 말해볼게. 그래도 동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형부, 전 진짜 형부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됐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에이, 또 그런다. 이따가 비 그치면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나 처제는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키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부,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처제의 고백에 너무 놀라 마시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분위기상 절대 장난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처제, 취했어. 내일 기억하면 어쩌라 그래.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런 장난 치는 거 아니에요. 형부, 저 진심이에요. 사실 언니가 형부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좋았어요. 형부, 저 그냥 이혼하고 형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 애들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하는 처제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애써 외면한 채 술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전환하려 부단히 애를 썼죠. 하지만 처제는 계속 제가 좋다고 야단이었고 저는 우리 둘 사이에 이러면 안 된다고 처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술이 웬 수라고. 처제와 저 둘 다 술이 잔뜩 취해서 정신을 차렸을 때 처제와 저는 이미 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동생 같은 처제와 그 짓거리를 했다는 죄책감이 찾아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처제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부, 어제 제가 한 말 그리고 행동 모두 진심이었어요. 형부가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지금까지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처제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제가 미친 것 같네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가며 상상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라도 사연글을 쓰면 답답함이 좀 풀릴까봐 적어보았네요. 정신 차려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의 가장입니다. 하는 일은 사람을 몇 거느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키워놓고 나니 문득 그동안 살아온 일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싶은 경험을 하고 나니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 세월이니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먼저 오늘까지 나를 채찍질하며 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 7명 정도입니다. 그중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내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죠. 아무튼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들 유별난 성격이었기에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행색깨나 하려면 무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뭔가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기댈 데가 없다 보니 더욱 서로에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인생의 시기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좀 심플하게 맺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미처 알지 못했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견제도 하고 기싸움도 하면서도 서로의 속사정을 환하게 아는 그런 친구 사이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런 관계는 그 시절이 끝나면 길게 지속되기가 힘들죠. 모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탈자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다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래도 몇몇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는 종종 만나 어울리고는 했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모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국가에서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대학교였으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비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던 때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무엇을 해서라도 반드시 큰 돈을 벌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기에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학교에 들어가서 번듯한 대학생 대접을 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불만족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저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건설업을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 경영을 배우겠다. 그리고 건설업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 하지만 그런 야망을 가져보아도 당장의 현실은 비루했습니다. 말이 좋아 건설업을 배운다곤 하지만 막상 하는 일은 그저 막노동 일이었거든요. 가끔 현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친척분 밑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으니 그분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뻔한 일입니다. 그런 눈치가 없었던 때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니 현장에서 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저 가짜는 풋내기였을 겁니다. 그런 인식을 없애고자 한 2년간을 그야말로 뼈 빠지게 뛰어다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발이 부어서 나중에는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을 정도였지만 시작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대학 생활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으니 친구가 없었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제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축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술값은 다 제가 냈죠. 허름한 안주 한 번 없이 만날 때마다 좋은 음식에 술을 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 제 나름에는 항상 좋은 음식을 대접했죠. 지금도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 제가 사람 마음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시피 모임을 가졌지만 그 웃고 떠들던 무리 중에 앙심을 품는 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 좋게 여기는 이가 있는 한편 속으로 저놈이 돈 좀 번다고 돈 자랑하는구나. 나는 없어서 저놈 비위나 맞추고 있지만은 나중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삐뚤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돈을 써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후 오랫동안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무리 중에 상민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뭐랄까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던 친구라고 할까요? 늘 본인의 집안이 불우하다고 말하고 다녔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회의적인 말만 늘어놓던 친구였죠. 녀석의 집안이 풍족하지 못한 건 맞았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본인 말처럼 그렇게까지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상한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술을 살 때도 항상 과장되게 인사치레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네가 잘해줬던 건 꼭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만나러 나올 때만 늘 빈 지갑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본인 말처럼 그렇게 가난한 처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하는 짓이 점점 눈에 거슬렸지만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그저 약간의 거리만 두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망신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입이 무거운 것이 곧 인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런 행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신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친척분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 상당한 자본가였기 때문에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는 그야말로 당장의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었죠. 제가 참 큰 실수를 했다 싶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잘 참고 이겨내야 했는데 그저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죠. 당시 2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였기에 친구들은 점차 사회로 진출하던 시기였으니 그런 제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일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어려울 때 진정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고 무관심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고소해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상민이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이상하게도 친구들 무리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힘든 소리를 자주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싶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술자리가 슬슬 파할 무렵 일이 바쁜 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상민이 녀석과 나만 남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좋은 모임을 가져 기분이 한껏 즐거워져서 웃으며 그간 속내를 털어놓았죠. 아직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사는 게 참 맘 같진 않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바짝 모아서 대학도 다시 가고 내 힘으로 사업체도 하나 키워내고 싶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아니었고 그저 속에 있던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녀석은 무엇에 배알이 뒤틀렸는지 그간 숨겨왔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여태 뭐 한다고 말로만 설쳐왔지. 그래서 네가 여태 뭘 얼마나 했고 뭘 얼마나 모아놨냐? 대학도 운이 좋아 그만큼 갔으면 그저 먹고 살 궁리나 할 것이지.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또 경영을 한다고 난리냐? 너 같은 놈은 그냥 노가다나 뛰면서 입에 불칠만 하고 살면 돼.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은 대학이야. 네가 분수를 알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사탕 발림을 할 순 있지만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렇게 쓴소리도 하는 거야. 순간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얼떨떨하던 그 순간에도 녀석은 온갖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노려보며 이야기를 듣던 차에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예전부터 느껴왔던 녀석의 콤플렉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물어뜯는 그 습성. 친구라고 생각했던 녀석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때 당시에는 녀석에게 뭐라 대거리를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걷어먹이다시피 한 녀석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참담하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니 저는 일생을 그 녀석에게 이런 한 푼 덕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들려온 풍문 역시 참 가관이었습니다. 모임을 갖는 무리 중에 1금융권 은행에 입사하여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상민이가 바로 그 친구 옆에 붙어서 둘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임을 주도한다더군요.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 비위에 거슬리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험담을 하여 무리에서 하나둘 소외시켜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인지
은행 과장이 자기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이지 그 무슨 주변을 돕고 은혜를 주는 자리나 되던가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이득이 될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법인데 말이죠. 저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주제도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노가다꾼이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녀석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습니다. 그저 번듯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만 추켜 세우고 주변에 두려는 그 비열한 콤플렉스가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죠. 어떻게든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 모임 때문에 몇 번 녀석과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녀석은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속을 긁어놨지만 저는 한 번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지 못하면 또 모를까 녀석의 속마음을 훑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런 작자를 상대해봐야 내 꼴도 한심해진다고 나를 다잡았죠. 화병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애시당초 무지하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한심한 이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제 자신을 추슬러야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 몇 년간을 제 일에 몰두했어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을 했죠. 당장에 눈에 띄게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일적인 신뢰 같은 게 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죠. 지금도 아이들을 키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원룸 생활을 했으니까요. 겨우 모은 돈으로 친척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경제사범으로 총대를 메고 1년간 징역살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독해져야 한다.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다. 그저 사람 좋고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제 순진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일적인 자리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태도로 일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책임을 지고 죄를 받은 덕에 여유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간 믿고 살았던 신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목표는 오직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에는 짐승처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칠고 유별나던 현장 사람들도 점차 제 말에 순종했어요. 원룸 생활에서 벗어나고 제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무렵에 문득 거울을 보니 삭막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는 중년 남자가 되어 있더군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소한 쟁점이라도 물고 늘어져 맞서 싸우면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스스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항상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로 학교로 달려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모두 부르라고 난리쳤어요. 상대방 부모와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우리 애가 맞은 만큼 당신들이 맞겠느냐. 다른 사과는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아내는 질겁을 했지만 그 이후로 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폭군 같은 가장이었지만 아이는 내심 그런 아빠를 든든하게 여기는 눈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남자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니 비록 노가다꾼일 망정 번듯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부지에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돈을 버는 일에도 이미 호가 나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어요. 잘 모르는 사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원칙은 오직 하나. 경쟁업체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와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업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비록 풍채 좋고 점잖은 사업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죠. 깡마르고 매섭게 생긴 노가다꾼이라 할지라도 주변과 세상이 내 뜻, 내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 이것이 돈보다 더 무서운 중독을 안겨줍니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드뭅니다.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던 막내놈도 돈으로 과외를 붙이고 재수학원까지 시키고 나니 나름 번듯한 대학교에 붙었죠. 돈이야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 직업이 있어야 하니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돈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당기는 자기장과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짐승이야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얼어 죽을지언정 가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는 말도 있죠. 만일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사람도 한낱 짐승일 뿐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놈이 짐승보다 못한 놈일까요? 얼마 전 사업장에 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 20년 만에 나타난 상민이었죠. 아마 그 순간에 누군가 제 표정을 봤다면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젊은 날의 올부는 깊은 한으로 남는 법이죠. 하지만 이내 영문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회사는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저를 찾아온 그 저희가 무엇인지 드러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녀석을 맞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어딘가 비굴한 태도, 하지만 어딘가 침착하려 애쓰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속이 검어 보이는 그 꼴이 역겹게 느껴져 순간 내쫓아 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서야 그게 무슨 복수가 되겠나 싶어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방대 석사를 나와 공단의 연구소에 들어가 생활했고 40 중반에 슬슬 월급쟁이가 지겨워져 그간 경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체를 꾸려보려 하다가 기존에 일했던 업체 사장의 장악력에 밀려 자금을 모두 날려버리고는 공부방을 하며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게 되어 그마저도 손을 놓게 되었으니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 중이라며 자기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사업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고 하려는 사업 역시 그저 중개상, 도매상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거창한 소리를 해대는지. 이봐, 허석사. 이런 것보다는 네 학력이 있으니 어디 교단에라도 서보지 그래? 석사는 사실 호칭이 아니죠. 그리고 경력도 변변치 않은데 교단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 녀석의 허영심을 떠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은 오히려 그 말이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좋겠다며 동조를 하더군요. 역시 친구 자네가 나를 잘 알아봐주는구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야심차게 계획한 게 있는데 근데 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도 자네가 우리 친구 중에서 가장 성공했지 않은가? 2억 정도만 융통해주면 이자까지 팍팍 쳐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안 되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간 잊고 지냈던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만 아마 그날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자제력을 모두 쏟아부었나 봅니다. 글쎄, 돈이 있어도 사업에 넣을 돈이지 빌려줄 돈이 없네. 내가 왜 너에게 그런 큰 돈을 빌려주나? 이제 와서 말이지만 네가 예전에 하고 다닌 짓 나는 다 알고 있네. 입이 없어 여태 그냥 지낸 줄 아나? 나뿐 아니라 여러 친구 관계 네가 다 이간질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모임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나? 속에서 올라오는 분함을 참으면서 점잖게 말했더니 녀석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안 본 20년 사이에 금전은 물론 결혼까지 그간 살이가 그리 평탄치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기에 일말의 동정심은 있었습니다. 차라리 억울하다고 그런 적 없었다고 했다면 역겨워서라도 돈 뺄 정도는 쥐어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아하니 제가 한 짓을 잘 알고 이미 모든 행동을 다 계획해서 온 눈치가 빤하더군요. 그동안 저런 식으로 매사에 대처해왔을 것을 생각하니 참... 이봐, 내가 그럴 필요도 못 느끼지만은
내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잖아. 네가 무릎을 꿇든 뭘 하든 그건 억지밖에 안 되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예전에 나를 갖고 그럴 때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안 짓인가? 나는 네 친구도 아니고 이러는 걸 보니 성인으로서도 대접 못하겠네. 친구, 예전에는 나도 어렸고 자네도 어렸지 않은가. 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아니 예정 생각해서 친구 한 명 살린다 치고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 일이 싹싹 빌게. 그놈의 돈이 뭔지 울먹이며 말하는 녀석이 잠시 안쓰러워 보였지만 지난 과거가 동정보다 훨씬 위에 있더군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내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네 인생 누가 다른 사람이 망친 것도 아니고 본인 행실이 그렇단 말이야. 꺼지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시 뒤에서야 일어서 나가더군요. 밖에서 뭐라뭐라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녀석의 꼴이 고소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는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녀석을 지웠기 때문이죠. 무슨 생각으로 대뜸 나타나서는 옛 울분을 들쑤시는 건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후로 오랫동안 느꼈던 참담함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로 옛 친구와 약속을 잡고 고향에 내려가 밤새도록 친구와 술판을 벌였어요. 제가 힘들 때 흔쾌히 큰 돈을 빌려줬던 친구였죠. 지금에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시절에는 꽤 큰 돈이었음에도 기꺼이 내주고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돈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이자를 쳐서 돈을 갚고 나서도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친구 생각이 먼저 나곤 했습니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고생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눈물나게 비참했던 일도 또 그만큼 감사했던 일도 다 저를 이끌어온 기억입니다. 뻔한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러한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겠죠. 제가 이야기한 친구는 평생을 자기 연민과 콤플렉스에 빠져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뚤어진 심보를 다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지요.